4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재영 공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공동위원장님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위에 포항시 시장님이신 이강덕 시장님과 함께 공동위원장님이십니다.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명환 실무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포항시 사회복지정진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시는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재영 공동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영입니다. 저희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모두 7개의 실무분과가 있고 그 7개의 실무분과에서 포항시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7개 실무분과 중에서 아동 청소년 분과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특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과에서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학교 폭력 문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남의 일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조성하는 것은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학교 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또 이러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인데 오늘 이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 청소년 분과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실시하는 이 특강의 자리가 학교 폭력 문제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을 대하는 부모의 자세라는 주제로 열리는 오늘 특강 제1강의에서는 배아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법적인 관점에서 학교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또 제2강의에서는 현재 학교에 몸담고 계신 김재기 선생님을 모시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학교 폭력으로부터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가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서 어떠한 학교 폭력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에 어떻게 대처하고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특강 참여를 통해 자녀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고 계시는 모든 학부모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특강을 준비해 주신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 박정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강의를 맡아주신 배아영 변호사님과 김재기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우리 아이 학폭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을 강의해 주실 배아영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배아영 변호사님은 2017년부터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국선변호사와 포항남부경찰서 민원상담 변호사를 하시고 2022년에는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항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내 아이 보호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배아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오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200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한테 이렇게 강의를 맡겨주셔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일단 모두 학부모님들이시죠? 네. 혹시 이제 학부모님이신데 미취학 아이들 키우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미취학. 그 다음에 미리 예방으로 오셨네요. 네, 그리고 초등이 가장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중등, 그 다음 고등학교. 초등이 일단 제일 많은 것 같기는 하고 아마 이제 학교 좀 초반이어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학교폭력 강의를 수강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처음 하시는 건지 들어보신 분, 그러니까 비슷한 강의를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보시는 것 같네요. 손을 안 드신 걸 수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상담사를 하고 계시거나 교사이신 분들 따로 없으실까요? 상담을 하고 계시거나 교사이신 분들. 일단 혹시 변호사? 네, 법무사? 그런 분들은 따로 안 계시고. 일단 오늘 여러분들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은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추후에 질문 시간에 혹시 답변이 가능하다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학폭과 관련된 절차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아이가 피해자일 때 혹은 가해자일 때 경우를 나눠가지고 어떤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선생님께 신고를 해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절차 있죠. 그 상세한 절차는 2강에서 김재기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 상세한 절차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직업의 특성상 저는 이제 피해자도 만나봤고 가해자도 만나봤고 혹은 판단하는 측에서도 이제 사건을 접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학교폭력만 접하는 건 아니고 제가 다른 법적인 절차들도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면서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모르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설명드리고 좀 이해를 시키는 게 오늘 저의 강의의 목표고 그것만이라도 건지고 가시면은 좋은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폭력이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보시면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것도 되고 학교 외에서 발생해도 학교폭력입니다. 내도 포함이고 외도 포함. 그리고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해야 해요. 그래서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을 때렸다? 학교폭력 아닙니다. 학생의 개념은 일단 초등학교 입학을 전제로 하는 거여서 그래서 일단 내가 유치원생이 때렸어. 그래서 학폭 신고를 하고 싶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고요. 누가 날 때렸어. 아이가 때렸는데 학생이 아닌 거예요. 성인일 수도 있고 혹은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학폭은 아닙니다. 다른 절차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또 학교 내외, 그다음에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괴롭혔다? 이건 학폭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범죄라고 하긴 그런데 그 괴롭힘의 종류는 여기에서 예시는 들고 있지만 꼭 이건 아니더라도 이 정도에 해당하면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대부분은 여기 안에서 포함은 되겠죠.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는 신체적인 거, 그 다음에 요새는 괴롭힘 종류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따돌림이라든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으로 뭔가 행위를 당했으면 피해를 발생하는 게 당연할 건데
일단 요건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굳이 적지 않아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해 잘 못하시는 부분이 보통 학생, 그다음 학교 내외 이 부분이어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잘 안 되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인이 아이를 괴롭혔다라고 하면 이제 아동 학대가 될 수도 있고요. 일반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 초중등교육법,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상세하게 아까 말했던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과 절차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찾아보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형법 혹은 특별형법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체계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퀴즈입니다. 뽀로로가 끄롱에 볼펜을 훔쳤습니다. 이 둘 다 학생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일까요? 민사 사건일까요?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1번 형사 사건 손 1번 2번 민사 사건 민사 조금 평소와는 좀 다른 방향인데 그 다음에 3번 이거 볼펜 300원짜리인데 이거 말도 안 된다. 둘 다 안 된다. 3번 4번 4번이 있을 줄 몰랐죠. 둘 다 된다. 둘 다. 바꾸셔도 됩니다. 정답은 둘 다. 그리고 학생들이라고 했잖아요. 학생들이었으면 이게 절도거든요. 절도? 그러면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절도는 없거든요. 없지만 절도가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태도입니다. 그래서 합법은 될 수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보자면 일단 크게 나눠보자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구별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상담으로 보면 민사와 형사에 대해서 구별하는 걸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들께도 이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형사사건은 그 목적 자체가 이제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범죄자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될 규칙이 엄청 많잖아요.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한다. 혹은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 등등등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의 존립과 관련해서 정말 지켜야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범죄로 규정해서 못하게끔 국가에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인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물론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범죄적으로 끌려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사는 결국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구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에서 강제로 처벌하는 절차구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피해자란 말 없죠? 피해자라는 말은 여기 없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부수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범죄를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어서 형사 고소를 했다라고 했는데 난 피해자인데 나에게 뭐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나를 보호해주지 않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제기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범죄자 처벌에만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크롱 사건, 뽀로로 사건 뽀로로는 절도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절도죄의 범죄자니까 국가에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뽀로로를 처벌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형사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 그러면 아까 크롱은 이제 절도의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게 뭐 몇백 원짜리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한 1억 정도 되는 볼펜이었어. 1억짜리 볼펜. 그러면 이거 없어졌는데 안 돌려줘요. 그러면 이 볼펜 어떡할 거야? 1억 원의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국가에서는 형사 절차에서는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민사라는 게 이때 있습니다. 민사는 목적 자체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뽀로로와 크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쟁을 판사님께서 각각의 얘기를 들어보고 누구 말이 맞네,
그래, 네가 1억짜리 볼펜 훔쳐간 게 맞네. 1억 배상해줘라. 라고 결론을 나는 게 이제 민사사건입니다. 이때 예를 들면 크롱이 나 1억 원 변제해줬는데 또 달라고 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뽀로로가 지겠죠. 이런 것들을 판단해주는 게 민사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화두,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법 제1조에 보면 모든 법은 이제 제1조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인 이 법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그 목적을 적어놨어요. 보면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 미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보세요.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전혀 다르죠. 세 가지 법의 목적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아까 그 뽀로로 사건에서 보면은 이제 일단 형사적으로는 절도죄로 뽀로로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인 크롱은 민사사건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학폭으로 뽀로로를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뽀로로와 크롱이 둘 다 건전하게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징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얘를 꾸짖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해 학생은 또 보호를 해야 되니까 보호받아서 또 건강하게 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적 자체가 전혀 다르구나라는 걸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면 보시면 여러 가지 학교 폭력의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세 가지 다 해당이 돼요. 대부분은 세 가지 다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서 뭔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따돌림 같은 경우에는 따돌린다고 어른들이 따돌린다고 해서 범죄로 처벌받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형사사건은 아니고 그냥 학교폭력이나 그 다음에 민사는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의 사건이지만 여러 가지가 교집합으로 일어날 수 있고 꼭 세 가지 다 교집합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박을 했어요. 이거는 학폭도 아니고 그다음에 민사도 아니고 하지만 형사는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형사, 민사, 학폭 이런 것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략은 아실 거잖아요. 형사 절차는 아까 범죄자를 처벌하는 거니까 먼저 어떤 범죄인지 확정을 지어야 돼서 검찰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범죄인 게 확인되면 재판을 받는 절차가 이루어질 거고 민사로 간다면 이제 소장을 접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겠죠. 그다음 학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안이 어떤 건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자체 해결로 넘어갈 수 있다면 자체 해결, 그리고 안 된다면 이제 학폭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학폭 절차와 관련해서는 상세한 거 2강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셨을 건데 대부분의 학폭 사건은 여기 중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민사, 형사, 학폭이 전부 되지만 그 이외에 따돌림 같은 경우에는 학폭만 되고 민사는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 설명드렸냐면 앞으로 제가 이제 피해자일 때 보호하는 법, 가해자일 때 보호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절차를 알고 있으셔야지 내가 무슨 절차를 선택하고 내가 무슨 절차가 진행되고 이런 걸 알고 아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피해자일 때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가 피해자라고 하면 좀 보이는 징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징후와 관련해서는 또 상세한 것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평소와 좀 다른 것 같고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징후들을 좀 파악하고 자녀와 소통을 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늦잠을 자고 피곤하다고 학교를 안 가려고 해. 그러니까 피곤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너무 지속된다든지 하면 좀 보셔야 되고, 또 성적도 평소와는 좀 다르게 좀 많이 떨어진다거나, 또 안색도 안 좋고 등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했을 때 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프거나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학교를 안 가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징후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럴 때 이제 자녀랑 소통을 해서 좀 신뢰를 먼저 쌓고 이제 상세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폭인 게 확인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사안이 긴급하던지 중대하다고 하면 긴급 조치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추가적인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 아이잖아요. 그래서 조그만한 건데 이게 나한테는 엄청 크게 느껴질 수는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냉정하게 조금 맞았어. 그래가지고 몸이나 뭐 이런 피해도 없어. 근데 조금 토닥토닥 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물론 반복되면 안 되긴 하지만 칼에 찔렸다든지 혹은 크게 맞아가지고 골절이 됐다든지 아이가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쵸? 긴급성이나 중대성을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 좀 심각하다라고 하면 이제 학교에다가 긴급 조치, 뭐 예를 들어 분리 조치를 한다든지 뭐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은 추가 피해는 좀 막아야 되니까요. 요거는 이제 아이의 말을 듣고 내가 그냥 결정하면 안 되고 주변에도 물어본다든지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부끼리만 얘기해가지고는 안 돼요. 부부는 우리 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이밖에 없잖아요. 조그만 건 이만큼 크게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안이 학폭인 게 맞아. 학폭이에요. 그러면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 부분 아마 가장 궁금해하셨을 부분일 것 같아요. 증거는 일단 많을수록 좋습니다. 최대한. 그런데 아이가 이 증거를 수집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너무 괴로워한다면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이와 신뢰를 쌓아야 된다고 한 게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는 너무 괴로워서 나는 더 이상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하는데 엄마가 계속 얘기하라고 하고 막 증거를 억지로 수집하고 하면은 아이가 사실 아이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증거는 많을수록 좋아요. 일단 많이 수집해놓고 보는 거야. 증거가 없어서 문제지 많아가지고 문제될 일은 없어요. 많을 때는 필요한 것만 섞어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많이 모으는데 초점을 두시면 좋고 하지만 이제 아이의 상태를 봐가면서 수집을 해주세요. 그리고 증거를 수집할 때 육하 원칙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사진을 찍어와요. 예를 들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가 여기 다쳤어. 멍이 크게 들었어. 그래서 이 멍을 이렇게 아주 크게 찍어요. 사진기로. 아주 크게 찍어서 이 부분이 멍은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근데 신체의 어느 부위인지 모르게 찍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서도 찍고 멀리서도 찍어야겠죠. 이게 팔 부위인지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요. 다 낫고 나면은.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보이게 찍고 가까이서도 찍고 그 다음에 육하 원칙이잖아요. 언제 어디서 뭐 이런 것들 전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증거를 수집해 주셔야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일수록 좋아요. 주관적인 증거들도 있죠. 아이가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 거짓말 정말 잘해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하는 말 자체는 객관적이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우리 아이 말이니까 이거 100% 맞아요? 아닙니다. 왜냐면 아이들 거짓말 너무 많이 하고 여러 명 물어보잖아요. 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객관적인 건 뭐냐?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를 빼고 나머지 목격자 있죠. 근데 목격자도 예를 들면 나랑 아주 친한 친구야.
아주 친한 친구면 그 편 들어주겠죠. 근데 별로 안 친해. 그러면 객관적입니다. 별로 안 친한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야. 그래서 그걸 얘기해주는 사람들은 객관적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될 것도 없고 난 쟤네들이랑 친하지도 않은데 그냥 보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이 말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이거 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말로 하는 것보다 굉장히 객관적이겠죠. 그리고 돈을 뺏어갔어. 근데 계좌에 남아있어. 이거 뺏어가면 확실하잖아. 그렇죠. 등등 좀 객관적인 것들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화원트 기억하자고 날짜, 시간, 장소도 확인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학폭 피해를 당하고 나서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술밖에 없는 게 있는데 아이의 진술을 이제 증거로 쓰고 싶어서 유도 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아이는 말을 못하고 있어 제대로. 그냥 친구가 괴롭혔어 라고 하는데 어떻게 괴롭혔어? 친구 때렸어? 맞았어? 어디를 맞았어? 다리를 맞았어? 등등등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아이가 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유도신문이라고 하거든요. 유도신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진술을 받아주세요. 이 진술을 녹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녹음을 할 때 질문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학폭, 신체 폭력이라고 하면 엄마가 이건 안 돼요. 안 되는 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너 다리를 맞았어? 누구한테 다리를 맞은 거야? 이런 대답은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너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봐. 아이 입으로 직접 누구가 내 다리를 발로 차서 내가 멍이 들었어 라고 아이 입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엄마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서 내만 나오게 대답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유도신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아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들은 아직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엄마 말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진술이 오염된다고 하고 기억이 좀 잘못 편집되거든요. 그러면 출구에 갔을 때 말이 계속 달라지고 전혀 그 일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아이의 말을 그냥 오롯이 들어주는 게 좋겠죠.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절차를 설명드린 이유가 여기입니다. 이제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부모님께서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절차의 최종 목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성인이 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학폭 사건을 겪고 나서 사건 이후에 마음과 몸을 추스려서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그 절차 중에서도 어떤 걸 선택하면 아이가 건강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걸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은 아이는 아무 생각이 안 해도 있고 친구랑 잘 놀고 싶을 뿐이야. 그냥 놀고 싶어. 근데 엄마는 지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폭력을 당하고 또 피해를 당해야 될 거 같고 학폭도 하고 민사도 다 할 거야. 막 화가 나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모님의 생각이에요. 아이의 의사를 좀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는 굳이 이런 절차를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친구랑 잘 지내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오히려 민사, 형사, 학폭 전부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하면 친구 관계가 개선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절차 중에서 그 아이의 마음을 고려해서 어떤 걸 진행하면 더 좋을지 고민해서 천천히 진행하셔도 됩니다. 물론 긴급한 상황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요새는 사소한 장난이 학폭으로 신고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긴급하거나 되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 중에서 뭘 선택하면 아이한테 더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아이 말을 우리는 100%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말대로라면 학폭도 이길 것 같고 우리 말대로 될 것 같고 형사 고소도 하면은 쟤는 처벌
점수가 받을 것 같고 2차에서는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염두에 두지 말고 진행 과정 자체에 의의를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아이가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그래도 그 상대방 아이에게 좀 경각심을 주고 싶고 해서 학폭 절차를 진행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혹시 학폭 절차에서 그 결과적으로 되게 경미한 처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한테는 이런 절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라는 걸 알려줘서 뭐 예를 들면 퇴학 처분을 원할 수 있잖아요. 퇴학이 안 돼. 그렇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우리는 충분히 진행을 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다 했다 라는 걸 아이에게 설명해주면서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 부모님도 계셨는데 아이 입시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절차를 하면서 아이가 계속 불려다녀야 될 수 있어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공부하는데 방해되고 흐름 끊기고 마음이 심란해질 수 있고 등등등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형사경 하고 다 할 거야 했는데 아이가 그 과정에서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입시에서 실패한다면 그건 더 안 좋은 일이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절차 자체는 조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절차만 선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아이와 충분히 얘기를 나눠보고 그 중에서 절차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피해자인 경우를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가 꼭 피해자일 수는 없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 아이가 가해자일 때 양날의 검이에요. 아까 그 내용을 보셨으면 이제 반대로 가해자일 경우는 어떻게 될 건지 보겠습니다. 일단 가해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가해 학생의 징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다양하게 있을 수는 있는데 내가 안 사줬는데 뭔가 물건이 많아. 좀 이상해. 내가 사준 적이 없는 물건들이 자꾸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못 보던 옷을 입고 있는데 괜찮아 보이고 뭔가 용돈이 많은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징후를 좀 파악하고는 이게 만약에 학폭에 해당된다고 하시면 적절한 훈육은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만 그래 잘했어 잘 뺏어왔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아이의 육성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훈육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훈육이지 그냥 혼내는 건 아니거든요. 혼도 나야겠지만 훈육이에요. 네, 가해 학생이라고 해서 부모가 가해 학생의 편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내 아이잖아요. 그렇죠? 살인 문제를 저질러도 부모님들은 그 살인자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는데 사건인데 물론 피해 학생한테는 참 미안한 일이지만 그래도 내 아이는 일단 내가 보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육은 하되 내가 너의 편이라는 것은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알려주셔야 되고 일단 신뢰를 좀 쌓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잘 들으면서 아이들은 이제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를 과장할 수도 있지만 가해자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가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축소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거든요. 혼날 거니까. 근데 이제 신뢰를 잘 쌓고 내가 네 편이라는 걸 알려주고 사실관계 그대로를 알려줘야지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는 이제 사실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듣습니다. 그래서 가해 사실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때렸는지 돈을 뺏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세요. 네. 근데 우리 아이는 때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진정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알고 계셔야지 도움을 주더라도 줄 수 있으니까 가해 사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너무 분노하시지 말고 훈육을 적당히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좀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아이가 자꾸 놀려가지고 때렸어. 그런 경우 많거든요. 자꾸 놀린 게 원인이 되잖아. 그러면 그 놀리거나 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일단 가해 학생은 변명을 하거나 좀 덜 혼나기 위해서 뭔가 왜 그랬는지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일단 가해 사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좀 파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이제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는 절차가 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3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아이한테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학폭 절차가 아니라 형사 절차죠. 범죄자를 처벌하는 그 형사 절차예요. 그럼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절차가 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법원에서 뭔가 서류가 날라왔어. 소장 이러면서 서류가 날아왔어. 그럼 이거 민사 절차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뭔가 조사를 한다거나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다거나 하면 이제 이건 학폭이겠죠. 그래서 어떤 절차인지를 좀 파악해서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호들갑다면서 어떻게 하지 라고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제 좀 냉정해지셔야 돼요. 아이가 가해자인 걸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아이한테 도움이 되게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객관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교사, 우리 담임 선생님 혹은 그 학교폭력 담당 교사 혹은 뭐 기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뭐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혹은 상담사 선생님들한테 이런 경험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이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도 좀 알리거나 해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진행되는 절차 확인하시고는 객관적인 좀 조언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는 별표. 별표입니다. 이 가해자일 때 저는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할 때 일단 사과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학폭 사건 이외에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거 사건 초반에 빨리 하셔야 돼요. 제가 사건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속상한 일들이 많은데 일단 보통 쌍방인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상대 학생이 좀 유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참 괴롭히다가 한 방 때린다든지 서로 싸운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은데 그래도 일단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사과하시는 게 사건 해결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과를 했을 때 물론 누명을 썼을 때는 사과하면 안 되죠. 누명을 썼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요. 근데 객관적으로 앞서서 사건을 파악해서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맞다고 하면 일단 사과하면 나쁠 게 없어요. 보세요. 사과를 안 하고 나중에 가서 겨우 사과하잖아요. 앞에 가서 사과 안 하다가 지금 사과한다 안 받아줘?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끝끝내 안 하잖아요. 저건 봐 사과도 안 하네. 사과도 안 한다. 반성도 안 한다. 이런 걸로 되게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런데 앞에 사과를 하면 물론 사건 초반에는 이제 감정이 좀 많이 상해있기 때문에 사과를 잘 안 받으려고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나중에 가서 사과도 안 하고 나중에 가서 마지못해서 저거 사과하네, 억지로 사과하네 라는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사과하고 빨리 화해를 한다면 더 크게 사건이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누명 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아이가 근데 진심으로 좀 반성은 하긴 해야겠죠. 근데 아이가 반성 잘 못하거나 어리면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라도 먼저 좀 사과를 하거나 해서 사건을 더 크게 번지는 걸 좀 막아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보통 학폭으로 신고를 하잖아요. 학폭 신고한 다음에 얘가 사과를 안 하니까 나 형사 고소할래, 민사도 할래 이러면서 사건이 점점점 커지거든요. 그런데 사과를 한다든지
반성을 한다든지 하면은 경감되는 경우들이 있고 합의를 이루기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다시 비슷한 류의 괴롭힘이라든지 학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를 잘 다독여서 재발 방지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 자체도 이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정말 사과하면서 다시는 이런 잘못을 안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 깨닫는 계기가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번 학폭 발생했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고 다시 학폭이 신고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부모님께서 지도해 주셔야겠죠? 근데 예를 들면 부모님, 너 사과하지 마. 너 반성할 필요 없어. 너가 잘못한 게 없어. 하고 얘기하면 아이가 반성할까요? 또 다른 비슷한 학폭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해자일 때. 일단 사과와 반성을 하고, 물론 이거 절차, 이거는 제 중요도로 나눠놨는데 순서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사과와 반성이 좀 초반에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앞에 했는데 증거 수집도 가해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여야 되고요. 또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것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 입장에서 봤을 그 사건 있죠. 이걸 사실관계를 좀 쭉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관계만 쭉 시간 순서대로 쭉 한번 써보면 왜 좋냐면 나중에 그 사건이 진행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흐르거든요. 그때 되면 잘 기억이 안 나요. 피해 학생은 되게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가해 학생 입장에서 그때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요. 뭐 이러면은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사건 초반에 기억이 좀 남아있을 때 쭉 사실관계를 좀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변명을 할 때 하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우리 아이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이제 양형에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모으면 좋습니다. 평소에 선행을 하고 있다든지 반성을 하고 있다든지 교육을 받았다든지 혹은 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학폭에서 처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반성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걸 도와주는 게 학폭 절차거든요. 가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앞으로 다시는 하지 않고 잘 성장할 아이라는 걸 최대한 어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가해자일 때 합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합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사과겠죠? 잘못한 점이 있으면은 당연히 합의를 하면 매우 좋습니다. 합의를 못해서 문제지. 합의를 할 때는 이게 합의서 문구에 뭘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할 수도 있고요. 민형사상 추후에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도 전부 합의한다는 내용을 쓰면은 앞으로 민사 형사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초반에 사과를 하고 합의를 목적은 사실 사과하는 목적은 반성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합의를 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합의를 할수록 좋고 그 다음에 한다고 하면 최대한 한 번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누명을 쓰고 있는데 합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잘못한 점이 없는데 지금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한다면 그건 이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다퉈야 되니까 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사과와 합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고요.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절차가 3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3가지 절차 중에서 피해 학생일 경우에는 아이와 일단 신뢰를 쌓고 아이의 얘기를 잘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증거를 수집하고 어떤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선택해서 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가해자인 경우라고 한다면 아이 말을 잘 들어서 객관적으로 일단 가해 사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누명을 쓴 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초기에 빠르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또 수집하고 합의를 하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초등학교 교사로 2021년에는 현재 유광초등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학교폭력 전문 교사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네, 감사합니다. 중앙초등학교 학교폭력 담당 교사 김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처럼 화려한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17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흔한 교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포항 관내에서 가장 많은 학교폭력을 처리하였고, 그리고 학교폭력 업무를 가장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실망하셨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이라 하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학교폭력 업무를 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사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좀 엄청 떨리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눈 게 학교 교육 설명회 가보셨나요? 부모 교육 때문에 연수를 해본 적은 있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집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그래서 학교와 폭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협적이고 훨씬 더 무섭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학교폭력 업무를 맡으면서 부모님들 앞에서 이렇게 자리에 나섰을 때 그런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제가 이런 흔한 교사이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과연 제가 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학부모님 혹시 뭐 기만하는 행동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부담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용기를 낸 것은 제가 학교 폭력을 처리하면서 부모님들 대하고 있으면 정말 많이 모르시고 계신다는 느낌이 있었고, 아 제발 이것만은 생각해 보시고 알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학교 폭력 처리할 때 피해자든 가해자든 지금 엄청 불안하고요. 특히 피해자인 분들은 사실 학교 폭력에서 피해 가해를 구분하지 않게 돼 있어서 관련 학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편히 말씀드리려고 피해 가해를 말씀드릴게요. 피해인 분들이 저한테 오셨을 때는 분노 게이지가 어떨까요? 거의 맥스 상태입니다. 맥스 상태.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먹힙니다. 근데 거기다 제가 이렇게 떠들어봤자 그분들이 제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폭력 상황 진행 중인지 모르겠는데 예방 차원에서 지금 아니라고 가정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래도 애쓰고 있구나 하고 좀 흐뭇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파트로 나눠서 볼 텐데 학교폭력을 알아보는 거랑 그다음 우리 아이 지키는 법으로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빨리 넘어가면 색깔 있는 부분 학교대회, 학생, 그다음 신체정신, 재산상, 비행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일 이후로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 6호, 7호, 8호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의 기록을 졸업 후에 4년 동안 보존하게 돼 있었어요. 원래는 2년이었거든요. 근데 4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볼 수 있는 나이스 있죠? 생기부를 적게 된 나이스에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생겨가지고 전에는 탭이 따로 없어서 그냥 출결에 혹은 학생생활 특성에다가 이렇게 적게 돼 있었는데 아예 탭을 따로 둬가지고 학교폭력 여기 보면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할 때 초중학급의 학교폭력을 영향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정부 학교폭력 보조기간을 연장한 거고요. 학교폭력 가해, 이 사람은 고려대학교 총장인데 올해 초에 학교폭력 가해자는 고려대학교 입학 후득 꾸지 말라고 선언했어요. 우리 아이는 고려대학교 안 갈 건데요? 할 수 있겠죠. 근데 고려대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연세대도 할 거고 서울대도 하겠죠. 서성한 중경 외시도 다 하겠죠. 그렇게 학교에서 이루어진 폭력은 진하게 제한을 두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전국의 학교폭력 건수를 보시면 2020년이었던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정부가 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보다 초중고에서 다 증가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꾸준히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자세히 보시면요. 포항의 올해 내용이거든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총 36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말은 6개월 동안 368건이니까 한 달에 60건 정도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토요일 빼면은 거의 한 20일쯤 정도 되겠죠, 평일이? 그러면 하루에 3건 정도는 계속 접수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초등학교가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요. 중학교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나머지입니다. 유형을 보시면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전국 지표로 보시면은 언어폭력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따돌림,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프에서는 신체폭력이 많지만 사실 언어폭력이랑 따돌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을 구분해 보자면 조금 이따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학교폭력은 자체 해결이 가능하고 자체 해결로 끝나지 않고 심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체 해결은 좀 약한 건이라 생각하면 되시고 심의 요청한 건은 중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60%고 40%니까 심의 요청이니까 중한 건이 더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심의 요청 건의 절반이 넘게는 자체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요청 때문에 심의 요청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학교폭력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표는 사실 학교 교육 설명회 때 학교폭력 책임 교사들이 다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래도 이거 알고 가셔야 이해되실 것 같아요. 접수가 시작되면 사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표는 근데 구글에 사실 바로 나오시니까 안 찍으실 것 같아요. 사안 조사가 실시되는데 사안 조사는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조사 전담관이 있어요. 전담관이 교육청에서 파견됩니다. 이분들이 조사를 하게 되고요. 사안 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담 기구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 기구는 학교마다 다 설치되어 있는 기구인데 이 전담 기구에서 학교장 해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심의 요청을 할 것인지를 심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체 해결이 되는 요건은 4가지가 있는데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었는지, 진단서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그 다음 보복 행위가 아닌지, 그다음 지속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장 해결을 하겠다고 심의가 나면 피해자에게 확인을 받아서 여기서 종결하겠다, 학교장 해결로 사안을 종결하겠다는 확인을 받고 종결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가게 되면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하게 되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1호부터 9호까지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치를 결정하게 되고 조치를 이행하게 되면 사안이 종결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에서 우린 이대로 못 보낸다, 조치를 바꿔야 말겠다라고 한다면은 요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사안에서 같은 학급에 있는 친구들끼리 접수가 되게 되면 분리를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급이라면 오히려 나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학급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없을 테니까요. 화장실 분리 정도 될 텐데 같은 반에 있다면 접수가 되게 되면 분리가 디폴트입니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분리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피해 측에서 그 정도는 분리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분리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분들은 분노가 맥스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해야지 이렇게 나오시죠. 근데 분리가 원래는 3일이었거든요, 최대. 2년 전에는 3일이었는데 지금 7일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분리한다는 건데 그것은 가해 학생을 다른 장소로 옮기겠다는 얘기입니다. 피해 학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해 학생을 별도 공간에 두고 독립된 공간에서 교육 자료를 제공하면서 수업하게 돼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가정학습으로 쓰셨어요. 현장 체험학습 쓰시고, 왜냐하면 아이가 가해 학생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건 맞지만 우리 아이가 별도 공간에 있으면 애들이 왜 저기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봐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분리 제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인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우리 아이 지키는 방법이라고 있는데요. 제목은 거창한데 사실 제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본인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자일 때입니다. 피해 학생들은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극도로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일단 자녀를 안심시켜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피해 상황을 정리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제가 교실에 있으면 피저학년인 경우에 저한테 한 15,000번 정도 찾아올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때렸어요. 선생님 제가 욕했어요. 선생님 제가 밀었어요. 저학년은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왜 밀었니? 왜 맞았니? 너 왜 때렸니? 그래서 물어보게 되면은 이제 자초지종이 나오겠죠. 근데 학생들은 자기가 당한 피해에 집중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도 말 안 해요. 내가 뭘 당했는지만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오신 다음에 물론 학교폭력 접수할 때가 제가 담임할 때 얘기인데 막 우리 애가 어떻게 당했어 하고 와서 막 말씀하시는데 아 죄송합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왜냐면 반대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상황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피해 받은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피해 학생의 욕구가 정확히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보시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중에 진짜 공감되는 말은 뭐였냐면은 아이가 원하는 건지 내가 원하는 건지 분리하라. 두 번째로 가해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네 편이다라는 거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아이를 옹호해서는 안 되죠. 잘못한 건 확실히 있지만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학교폭력 접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가해 학생이 마음 먹고 한번 너의 인생을 끝내주겠다고 마음 먹은 학생보다는 아 내가 가해자라고? 학생이 훨씬 많아요. 보통의 그 학교폭력 양상이 스며든 같은 거거든요. 처음에 장난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강도가 강해지고 피해 학생이 아 나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할 때 학교폭력이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해 학생은 늘 하던 대로 얘랑 장난치고 뭐 무시하는 말을 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살짝 터치라고 자기들 주장하지만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무시하거나 하는 것들이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피해자는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가해자가 되었을 때 양상이 어떠냐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얘기합니다. 너 내가 학교폭력 신고할 거다. 얘기 선언을 해요. 아 근데 제가 초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혹시 중학교랑 좀 다른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저는 아까 사실 저기 앉아있을 때 초등학생 부모님 손 들러가니까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엄청 안 신대더라고요. 중학생 양상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도 초등학교에 있다 보니 초등학생 포커스 맞춰져 있다는 점은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가해 학생은 엄청 불안해지는 거죠. 왜냐면 엄마한테 혼날 거거든요. 집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미안한데 내가 그러면 어머니께서 황당하시겠죠? 우리 애가 가해자라니? 어머니의 당황함보다 아이의 불안함이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극단적으로는 아이가 문을 닫고 문을 잠그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 끝났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안심시켜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이라는 것은 사과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학교폭력과를 처리하다 보면은 원사이드한 경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피해자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 같이 대화를 나눠봐야 돼요.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서 이 사안이 끝난다 하더라도 가족끼리 충분한 대화를 해주셔야 돼요. 그 사건을 계속 떠올리게 한다는 게 아니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계속 대화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본 뉴스에 보니까 자녀와 대화 시간이 1시간 미만이다라고 하는 가정이 한 70%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근데 말만 둘이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떠드는 건 당연히 힘들겠지만 이때 대화라는 거는 스킨십이거든요. 같이 시간을 공유하는 그 1시간 정도의 시간을 꼭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1시간 동안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튜브랍니다. 유튜브와 TV 시청이랍니다. 그러니까 잠시 꺼두시고 대화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를 충분히 나눠주셔야 돼요. 하루 일과가 어땠는지, 그 다음 친구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야 되는데 아버님들 계시니까 갑자기 애들 불러갖고 야! 너 어땠노?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당황하셨어요? 되겠죠? 좋아하는 것부터 같이 시작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공통 관심사를 찾으시라는 말씀이죠. 운동도 좋고 같이 TV를 봐도 좋고 뭐 게임 하신다면 제일 좋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매개체를 찾아서 대화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 과정에서 게임하다가 야, 네 친구 잘 지내고 있나? 이렇게 자연스럽지 갑자기 식탁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색하잖아요. 두 번째로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툼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친 친구들이 있다면 그 근처에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학생에게 피해를 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말을 안 하는 게 중요하겠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장난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뛰어들어서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불편한 것을 상대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피해 학생한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 학생들에게도 늘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해자는 자기가 가해한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피해자는 계속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근데 피해 학생이 자기 기분 나쁘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텔레파시로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내가 무엇을 피해를 받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가해 학생도 그래도 멈출 수 있거든요. 말을 안 하니까 몰랐지라고 얘기하는 가해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몰랐어요. 늘 놀던 대로 놀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 대화법이라고 부모님이 가정에서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이렇다. 내 마음이 이렇게 무시받는 느낌이 든다. 네가 내가 말할 때는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 행동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때는 단호하게 경고해야 됩니다. 장난스럽게 야 이거 이렇게 내가 짠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잠깐만 일단 시간을 멈춰야 돼요. 잠깐만 근데 네가 방금 이렇게 얘기한 거 내가 굉장히 무시받는 느낌이 들어. 다음번에는 내가 얘기할 때는 잘 들었으면 좋겠어. 단계를 거쳐서 말해줘야 돼요. 마지막에 빠졌지만 4단계는 혹시 내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너를 기분 나쁘게 한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것까지 4단계까지 해주는 나 대화법을 집에서 연습시켜 주시면 좋을 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5가지입니다. 학교는 가정과는 다른 곳입니다. 사회인이 되는 첫 걸음이고요. 그다음 갈등 해결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사실 여기 부모님들 계시니까 결혼 다 하셨잖아요. 네. 실수했네요. 네. 좋아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지금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남녀가 서로 좋아가지고 헤어지기 싫어서 평생 같이 하자고 결혼을 해서 애도 낳았는데도 늘 싸우잖아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학생들은 같은 반이 될 때 서로 좋아서 같은 반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담임의 재량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보시고 이 두 학생은 너무 떠드는 것 같아. 안 되겠어. 또는 이 두 학생은 서로 좀 시너지가 맞는 것 같아. 이 두 학생이 서로 있으면은 예전에 보니까 이 두 학생이 지난번 선생님들 들어보니까 안 좋았다고 하던데 이 학생은 같이 두면 안 되겠다. 담임 선생님이 재량으로 된 거거든요. 근데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길게는 6시간까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서로 자신의 기호에 따르지 않은 아이들이 서로 뭉쳐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해야 되는 공간에서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갈등이 없다면 로봇이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을 배우는 첫 번째 과정이 학교입니다. 사회에 나갔을 때도 갈등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내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나를 고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이런 사회화 과정을 겪지 않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른 채로 간다면 계속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아이는 독립된 존재라는 거예요. 아이는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그리고 아직까지도 미성숙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네 혼자 해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방임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학생들은 이제 스스로 판단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춘기입니다. 사실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는 부모님은 끝없는 사랑을 주게 돼 있죠.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지만 교실에서는 모두 다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해결해야 될 때를 놓치고 부모님께서 해결을 해주시려고 하면 이것은 제가 새에 비유하는데 새 둥지와 똑같거든요. 새 둥지를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고 날개를 스스로 파닥이지 않고 부모님이 흔들어주면 걔가 어떻게 둥지를 떠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립이라는 말에 되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자녀가 어떤 아이가 되고 싶냐라고 여쭤보면 의사, 훌륭하신 변호사, 약사, S그룹, 교사는 별로입니다. 이런 것들만 원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경제적인 독립이거든요. 나이가 20살이 넘는 성인이 돼서도 내가 뒷바라지 해야 되냐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원하기 때문에 장래의 희망에 포커스를 두거든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아이는 독립이 경제적인 독립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독립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와 분리할 수 있는, 둥지를 떠날 수 있는 정서적인, 정신적인 독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학교 폭력이 연루되면 학교 생활이 끝나는가? 아닙니다. 끝납니다. 끝나지 않고 계속 연장됩니다. 학교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학교 생활은 계속 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학교 폭력 나 당했다 끝 이것이 아니고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 학생은 내가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피해를 안 당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고요. 가해 학생은 내가 했던 행동이 얘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가를 알고 상급 학교에 진학했을 때 다시 이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걸 배우는 거죠. 나아가서 사회인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나는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면에서 학교 폭력은 학교 생활 끝이 아니고 다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저기 서울신문 보시면 너만 나도 당했다. 학폭 신고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너만 하냐 나도 한다. 이렇게 학폭 맞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이거 따끈따끈한 8월 21일 기사인데요. 학폭 신고가 남발해서 학부모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초등학교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학부모가 계속 학폭을 거는 겁니다. 계속 걸었어요. 자기 애가 피해나거든. 그런데 참 이건 아이러니하지만 학교 폭력을 신고하겠다고 하면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교사로서 이 담당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학교 폭력 신고할게요 라고 하는데 잠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니? 라고 얘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면 학교가 학교 폭력을 은폐하네? 네가 뭔데 학교 폭력을 막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을 접수하게 되면 무조건 절차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중간에 절차가 끝날 수가 없어요. 시작이 무조건 돼야 되고 끝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학교 폭력 접수하겠다 하면은 접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이 엄청 많은 친구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신고돼서 이 부모님들이 학교 이제 안 다니겠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 직속의 통합위원회에서 경미한 또래 갈등 같은 경우에 교육 친화적으로 해결하자. 학교의 사법 의존을 낮춰야 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사실 지금 우리 포항은 그렇지 않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말도 못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학교폭력을 계속 사법으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서로 고용해서 진실 공방, 법원 다툼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문제는 마지막이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대화와 소통이 먼저 되어야 될 텐데 법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학교폭력법 자체가 학생이 당하는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다 보니까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저희 학교 부모님이 계신가요? 유감초 부모님이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이것은 학교폭력을
법이 그렇다 보니까 내가 피해받으면 학교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괴로움과 기분 나쁨은 구분해야 됩니다. 학생들한테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은 내가 학교를 못 다닐 만큼 이걸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지만 기분 나쁨은 짜증이잖아요. 사실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학교폭력은 사실 위계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가 저의 기준이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것 중에서는 위계가 아닌 경우가 진짜 많고 친구가 욕을 했어요. 상대편에게.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을까요? 욕 들어보고 있는 친구는 없어요. 같이 욕을 하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 이제 그만하자 하고 가나요? 아니죠. 이제 주먹이 나가겠죠. 그러면서 학교폭력 신고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위계에 의한 것인가요? 내가 얘를 압박하는 서열에 관련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것은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말싸움으로 시작한 주먹 다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학교폭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했으니까. 그럼 욕을 하나는 욕을 드라마가 되는 욕 얻어 먹었어요. 저 정신적 피해. 맞은 애는 저 여기 입술 맞았어요. 신체적 피해 해주세요. 사실 학교폭력이라고 하니까 학교폭력이지만 담임 선생님이 둘이 불러가지고 야 일로 와봐라 왜 그랬노 잘못했지 그래 아유 그래 사과하자 그래, 악수하자 이거 옛날식이긴 하지만 제가 짧게 얘기해서 이런 거 이렇게 안 해요. 사실 이렇게는 안 하고 너가 원하는 거 뭐야 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니 서로 이야기 나눠보면은 솔직히 제가 지금 17년 동안 애를 보고 있잖아요. 부모님보다 제 아이가 어릴 수도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 첫째거든요. 젊다고 한마디 해주셔야죠. 그렇게 안 맞는데 얘기해주세요. 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인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인생 후배인데 이런 말씀드리는 게 가소로울 수 있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은 학생들을 봤을 거예요. 더 많은 사춘기를 접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서로 막 싸워가지고 얘기 나눠보면은 애들 눈빛이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서로 미안한 거를 느껴요. 느껴서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게 돼요. 그리고 끝이 날 수 있어요. 물론 다음에 또 시작할지 몰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와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거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폭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끝이에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전쟁이 되거든요. 그냥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부모님 불러고 부모님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 사과하세요. 난리 납니다. 저 진짜 아동한테 고소장할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제가 교육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초등학생은 교육을 해도 엄청 먹히거든요. 애들이 스스로 반성을 한다니까. 근데 부모님은 안 그래요. 제가 설득도 못하고 말도 못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괴로움인지 아니면 기분 나쁨인지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교실에 앉아 있는데 하루는 학생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학교폭력 신고하겠다고 왔더라고요. 한 5명 정도 왔어요. 학교폭력 신고한다고 온 애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괴롭다면 어떨까요? 그 학생들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학교폭력 선생님이죠? 신고해도 돼요? 이렇게 해맑게 온 애들이 학교폭력 신고를 한다고? 제가 좀 기가 차더라고요. 물론 학교폭력 신고되진 않았어요. 얘기 나눠보니까 기분 나쁨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는 거. 변호사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학교폭력의 취지는 처벌이 아니라 학교 생활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목적이에요.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가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학교폭력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둘이의 관계는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학교는 유강초, 유강중으로 다 갑니다. 단일 학교예요. 6학년 때 싸워서 끝나더라도 중학교로 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학교, 여러 학교로 배정받는 애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애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근데 저희 유강초는 더 심하겠죠. 근데 부모님께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사실 이거 비밀 엄수가 있어서 제가 사례 중심 말씀하셨는데 사례 중심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워요. 여기 혹시 숨어있는 유강중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서로 심의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맞폭을 한 거죠 서로. 근데 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얘들은 중학교 가야 되거든요. 중학교 가서도 계속 같은 학교에 있어야 되거든요. 어쩌면 걔들이 고등학교도 같이 갈지 모르죠.
왜냐면 유광 중학교로 간다는 것은 농어촌 전형을 논의해서 있을 테니까. 또 툭까놓고 이야기해서 그 말은 걔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만약에 걔들이 중학교 갔을 때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이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다면 걔 중학교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할까요? 아니거든요. 그럼 제일 제가 우려하는 건 뭐였냐면 걔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 가서 사이좋게 안 지내도 되는데 뒷담화 하지 마라. 왜냐면 애들이 가장 무서운 호화마음보다 유해하게 뒷담화거든요. 뒷담화가 싸움의 시작이에요. 근데 사실 감정이 안 좋은데 얘가 가가지고 별로 초등학교 때 진짜 별로라고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럼 얘는 피해 입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고해야죠. 왜냐면 부모님도 좋게 안 끝났으니까 엄마 그때 금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뭐? 신고 쾅!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가서 이슈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사실 전 학교폭력을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건이라기보다 사고가 더 많거든요. 사고가 나면 사고로 끝내지 마시고 학교폭력 절차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계회복 하셔가지고 두 학생이 이 관계회복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관계회복 양쪽 다 신청해야 되는 거고요. 어느 한쪽 그만하겠다 하면 그만할 수 있고요.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학교적 해결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별도의 절차예요. 다만 이게 있어야 이 아이들이 다음에 같은 학급이 되든 학년이 되든 해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이건 전문가가 하거든요. 그냥 누가 불러거나 씨가 불러거나 내가 사과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연루된다면은 진짜 그 당시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난 못하겠다고 한다면 안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관계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아이에게 유리합니다. 가해 학생도 피해 학생도 전부 다 우리 아이입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좋은 말이 뭐였냐면은 제 선배,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뭐였냐면은 부모님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도 우리 아이고 너희 아이도 우리 아이다라는 말이었어요. 너희 아이가 잘 돼야지 우리 아이가 잘 된다는 말이에요. 비록 이 애가 꼴 보기 싫을지라도 얘가 우리 애에게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좋겠지만 트러블이 다소 생긴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못되길 바라시면 이 아이의 그 나쁜 기운이 우리 아이에게 계속 올 거예요. 뭐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두 같이 학교폭력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로 계시면서 경험하신 것들을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유쾌하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열망해 주신 우리 김재기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열띤 강의를 해주신 두 분의 배아영 변호사님과 김재기 선생님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이제 제일 많기도 하고 제일 헷갈리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 법 조문에 나와 있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뭐뭐뭐뭐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이제 학교 폭력인데요. 부분을 따져서 나눠야 되는데 아까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학생과 학생 사이에 있어야 되는 문제고 피해가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 사이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게 과실로 발생할 수 있어요. 과실. 이건 아니에요. 과실인 경우에는 이거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코를 이렇게 치다가 뒤로 선생님이 팍 쳤어요. 넘어져서 다치셨어요. 이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과실. 모든 범죄도 마찬가지고 범죄에서도 당연히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도 하지만 과실인 경우에는 특별히 규정됐을 때만 처벌하거든요.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다 고의범죄들이에요. 형사 처벌이 되는 것들. 학교폭력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고의로 발생한 것인지 좀 따져가지고 정말 과실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치료비가 발생한다든지 뭔가 물어줘야 된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배상해줘야겠죠. 근데 이거를 학폭으로 신고해서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아까 제가 세 가지 분류를 했을 때 민사 절차에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학교폭력의 범위는 일단 고의에 한정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학폭은 신고하면 다 접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건데도 사실은 이게
고의에 해당되고 아까 말했던 그 범주 중에 해당된다면은 신고 자체는 될 수는 있고 다만 학폭에 해당되더라도 좀 경미하다면 이제 처분 같은 것들이 좀 경미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전부 학폭에는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문제는 따돌림 당하는 자녀가 있는 대처 능력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따돌림 당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맘먹고 따돌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라면 이거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해서 그 학생들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이 아니고 무슨 무리 안에서 있으면서 따돌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지금 혹시 여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님 계실까요? 굉장히 잘 일어나는 거예요. 여학생의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서 사춘기가 올 텐데 사춘기가 오게 되면은 부모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래가 제일 중요해집니다. 부모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찾게 되거든요. 그게 자기 또래예요. 또래에서 인정받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은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피해를 받으면서도 내가 여기서 나갈 수는 없으니까 나가면 끝이 나니까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피해는 엄청 심해져가지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은 스스로 단호하게 말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건 나 전달법처럼 내가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만하라고 말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두 번째 얘기는 네가 그 안에 있을 때만 빛이 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사실 부모 교육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떨어진 친구는 따돌림 당했을 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사실 자존감이라는 거는 연결과 관련이 있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은 연결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 무리 하나만의 거미줄이라 생각하면은 거미줄로 비유하자면은 하나의 거미줄만 차고 있는 거죠. 그게 잘리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강한 친구들은 그게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뭐 어떤 취미 활동이 되었든 관심사가 되었든 여러 가지 스티링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개가 잘라지더라도 다른 것 때문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나의 취미 생활로 뭐 테니스가 될 수도 있고 뜨개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 따돌림이 당하는 자녀가 있다면은 일단은 그 학생에게 단호하게 말해서 다른 피해 받는 상황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진 아이들은 이 따돌림을 부모님이 해결한다고 해도 분명히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엄마가 야 너희들 따돌리지 말고 잘 지내라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해서 반창고를 부숴준다 하더라도 분명히 떨어집니다. 왜냐면 그 아이 자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다시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대화도 많이 해주시고 자존감에 관련된 책이 엄청 많아요. 그 책을 읽어보시고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하실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세 가지 분류 말씀드렸죠. 민사, 형사, 학폭.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학폭이 위주긴 하잖아요. 학폭 관련해서 행정심판 절차도 있어요. 이것까지 가신 분은 없길 바라는데 이게 뭐냐면 학폭 절차 있죠. 그 세 가지 중에서 그 폭에서 심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조치가 나왔어.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실 수 있어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나 이거 만족 못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행정심판까지 가거든요. 이렇게 안동에 가셔서 이제 재판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행정심판이라는 제도 같은 것들도 있고요. 어찌됐건 저는 변호사니까 사건이 많아지면 돈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절차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면 가장 정확하기는 해요. 변호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학폭이든 민사든 형사든 행정심판이든. 근데 보세요. 상담은 한 군데만 받지 말고 여러 군데 받아보시길 권해요. 왜냐면 만약에 정말 나쁜 마음을 먹은 변호사라고 하면 학교폭력 소송, 재판 뭐 이런 것들 한 건 상담을 해보니까 4개를 수립할 수 있죠. 그쵸? 한 건이 4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추기는 나쁜 사람들도 나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걸 부추겨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과 관련해서는 상세한 것은 어찌됐건 좀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하면 좋은데 최대한 딱 필요한 것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심판 절차까지 또 가고 하면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릴 수 있고요. 보통 학폭은 그래도 좀 학폭 심판까지 가기 전에는
몇 달 안에 끝나긴 하거든요. 접수하게 되면은 전담기구 14일 이내에 열게 돼 있어요. 그 전담기구가 열린 이후에 21일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면 거의 한 달 조금 더 넘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어떠냐? 심의 요청된 건이 워낙 많아가지고 2달 전 걸 심의하고 있어요. 교육청 그 월중 계획을 보시면 빼곡하게 적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한 달, 2달, 3달 가죠. 믿고 나서 행정 심판까지 간다고 하면은 또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분이 안 풀리신 분들은 형사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형사 고소를 제일 처음에 학폭 신고할 때 같이 해도 되지만 나중에 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하면은 경찰 조사받고 검찰 조사받고 재판 가고 하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훌떡 갑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하면은 보통 제가 6개월에서 1년 1심에 그렇거든요. 1심 가고 2심 가고 3심 가고 하면은 몇 년 걸리겠죠. 아이가 졸업하고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절차는 이제 너무 전반적인 거긴 한데 이제 시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 이슈되는 결과, 최근 이슈되는 사건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실제로 뭐 사건을 상담하거나 한 건 아닌데 이제 주변에 들어서 알게 되는 것들인데요. 요새 딥페이크 사건, 이거 좀 학교별로 좀 많죠. 이제 같은 학교 학생 혹은 같은 학교는 아니더라도 타 학교 누가 됐든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라고 하면은 이거 당연히 학폭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형사 사건에서는 무슨 범죄에 해당되냐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강력하게 처벌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사안이 좀 중대하기 때문에 만약 발생하면 사실 그냥 단순 학폭으로 끝나지는 않고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수사해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요새 이슈화되고 있는데 아직 결과까지는 나오려면 시간이 좀 멀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슈되고 있으니까 혹시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가해 쪽이거나 하면은 아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는 당연히 이제 손해가 클 수 있겠죠. 그렇죠? 정신적인 고통이 좀 클 수 있고 그래서 민사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발생한 게 확인된다면 최대한 가해자 입장에서 빨리 합의하시거나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셔서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폭력이 의심되는데 아이가 부모 기록을 반대할 때 대처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우선은 저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계속 반복되는 피해 징후가 보이거나 한다면 언제든지 부모님이 개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스스로 해결하는 독립적인 주체로서 본인이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보시기에 해결이 안 될 거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에게도 네가 원한다면 내가 나서진 않겠다. 그렇지만 해결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나서지 않겠지만 네가 언제라도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 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투트랙으로 담임교사와 소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담임교사는 학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부모님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볼 거거든요. 물론 학생이 다인수 학급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볼 수 없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 그림은 부모님보다는 교사가 더 잘 볼 수 있잖아요. 아이에게는 그렇게 안심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해결한다면 제일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께서 언제든지 개입하실 준비를 하시고 투트랙으로 담임과 소통하셔라. 혹은 내가 욕했는데 맞고 있는데 대응해야 되는가? 네, 맞았는데 나는 때리면 안 되냐? 혹은 내가 욕했는데 상대방은 또 욕하거나 서로 쌍방간에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아이가 맞았는데 여기에 때렸어요. 정당방위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 아이들뿐만 아니고 실제 성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거는 정말 극소수라고 보셔야 되고 정당방위는 보통은 정말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너무 심하게 맞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피하려고
이렇게 대응하다가 부딪힐 수 있겠죠. 그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막기 위한 거니까, 피하기 위한 거니까 이거는 학폭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서로 그냥 주먹 치고받고 했으면은 둘 다 학폭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뭐 교육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사실은 같이 때렸다가는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학폭 신고를 하고 끝낼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나도 학폭 신고를 당해. 우리 아이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나의 감정을 얘기하고 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해야지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를 나도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상대방 측에서는 또 나에게 우리 아이에게 학폭을 신고할 수 있는 빌미를 줄 뿐이니까 이거는 사실 교육권이 다르실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대응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적절한 말로 거부 의사를 밝힌다든지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반응하는 걸 알려주셨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는 학교 폭력 접수를 희망하고 담임교사는 자체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분노가 메스 상태이시니까 학교 폭력 접수하고 싶으실 거예요. 또 담임교사는 자체 해결하려는 게 모르겠어요. 저는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연장이긴 한데 담임교사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 폭력이 진행되면은 담임교사는 절대로 개입할 수 없어요. 그게 굉장히 담임교사도 힘든 일이에요. 부모님들께서 신고하시는 부모님께서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법이 더 많거든요. 실제로 방금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서 보시면은 자체 해결하잖아요. 자체 해결한다는 거는 피해자 부모라고 할게요. 피해자 측에서 심의위원회 안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누그러진 상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누그러질까요? 사과했기 때문이죠. 가해자가 사과하고 싶다고 의향을 내비쳤고 피해자는 그래 하면 알겠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말이 잘 맞았어.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끝난 거 학교장 해결이에요. 그럼 사과를 받은 걸로 끝난 거죠. 그런데 학교장 해결로 된다고 하니까 그 용어 때문인지 부모님이 저한테 뭐가 해결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조치를 받는다. 조치를 간다고 합시다. 만약에 치위원회 가서 그 1호가 서면 사과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에 써서 주는 거죠. 양식은 따로 없어요. 2호가 접촉 금지거든요. 이번에 바뀌어서 올해는 접촉 금지는 2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학폭 접수가 되면 바로 2호 처분이 내려와요. 좀 바뀌었어요. 3호가 학교 봉사입니다. 4호가 사회 봉사 이렇게 되거든요. 5호가 특별교육 이수, 아까 6호, 7호, 8호 이렇게 중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긴 민감하긴 하지만 피해가 적은 좀 사소하다 생각되는 건이라면 심의위원회에서 강한 징계를 내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봤자 서면 사과할 겁니다. 1호 나오겠죠. 2호는 이미 했으니까. 그러면 자체 해결할 때 사과 받던지 1호에 사과 받던지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대신 심의위원회에 가서 과정은 길어지고 가해자 학생들을 좀 더 괴롭힐 수는 있겠죠, 어쩌면.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학교는 수사기관이나 교도소가 아니에요. 조사를 엄청 열심히 잘할 수도 없고요. 압수수색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학교가 조사한 것을 토대로 이걸 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근데 조치가 그래요. 조치가 1호고요. 학교적 해결하면 사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가 남냐면은 서로 상처가 남아요. 가해자는 진짜 별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내가 짜증나서 심의에 가기 싫으니까 사과는 했지만 아유 짜증나 이렇게. 피해자는 접수했는데 뭐야 꼴랑 이거 나왔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만약에 데려와서 애들을 얘기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들끼리는 화해가 돼요. 근데 부모님이 개입된 건이 되잖아요? 부모님이 이제부터는 잘 지내도록 하여라 이런 분 없어요. 부글부글 하거든요. 아이끼리 해결해도 부모님이 계속 애한테 영향을 줘요. 니 그때 가랑 놀지 말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하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하시면 돼요. 학급부에 접수하시면 돼요. 절차대로 가시면 돼요. 절차 접수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 했잖아요.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하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한 번은 맡겨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제가 실제 겪은 사건 중에서 담임 안 거치고 바로 온 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17에 바로 신고를 했어요. 담임선생님 몰라요. 담임선생님 저한테 들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했다는데 선생님 에? 뭐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하셨어요. 그럼 담임교사는 한 번 이렇게 체벌을 생활 지도를 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바로 와버리니까 애들한테 대한 그 감화는 전혀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싸움이 난 거예요. 막 둘이 서로. 애들은 서로 놀지 마. 그러면 그 이후에 보죠. 담임 선생님은 자기 영문도 모르고 내려와서 접수 다 진행됐는데 애들은 계속 자기 반이에요. 담임교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엄청 고민이에요. 왜냐면 요즘 아동학대가 장난 아니거든요. 이제 서로 지내라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담임교사도 정말 위축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생각해보시고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어떨까 저는 추천합니다. 감사드립니다. 24년 학교 폭력을 대하는 부모의 자세 부모교육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